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첫 보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면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매우 궁금하죠. 먼저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 병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몇 년 전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과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위절제 수술을 했다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안은 맞습니다. 생명을 위협한 수준의 투약량에 대해서도 의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는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 병원장 역시 살인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의심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른바 안락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병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했지만 아직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가 원장인 병원은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요양병원. 주로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경찰은 이곳 병원장 A씨가 환자 2명을 의료적 행위로 사망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알 정도로 위험한 의료 행위, 즉 의료 지식을 이용한 행위로 환자 2명이 숨졌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 안락사를 시켜줬을 가능성을 놓고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6년 가족 동의를 받아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일명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혐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회는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인 위원장의 이른바 개인기로 초반에 활동 반경을 넓히는가 했습니다만 문제는 당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 다선 의원 희생 촉구만 해도 아직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주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혁신이 조기 해체를 선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임명 직후 희생을 강조한 데 이어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업무입니다. 이달 초엔 당내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 4,200명이 모인 산악회 일정을 SNS에 올리며 거리를 뒀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불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 활동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선 일찍 혁신위를 셧다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특단이 나오죠. 실제로 혁신위 내부에선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력을 잃는 것보다 활동을 조기에 접는 게 낫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60일로 다음 달 24일까지지만 당이 호응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 주쯤 해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를 향해 험지 출마로 모범을 보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부터 아무 응답 없이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음식점에 들어가 식탁을 돌며 악수합니다. 한동안 지역구에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던 이 대표가 최근 들어 부쩍 지역구 행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 확보를 홍보하거나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좀 우선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처리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이선 후퇴, 험지 출마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친명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과 정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험지 출마해서 각계격파해야 되는 입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거나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강성당원들도 당원 게시판에 험지 출마 주장은 몰상식, 험지 유세하다 시간 다 간다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비명계는 지도부부터 본인만 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작년 인천 계양을 가지 않고 분당으로 갔었겠죠. 또 다른 의원도 험지 출마 같은 혁신이 안 되면 총선에도 악영향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여야의 혁신 경쟁과 함께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과 위정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만큼 오랜 기간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장동 재판에서 쟁점이 간단한 위정교사 부분만 떼어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전에 이 위정교사 부분의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 전체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윤태윤 기자에게 그래서 더 자세한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표현이 따로 재판 요청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분리해서 심판하다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먼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재판 진행만 분리해서 할 뿐 선고를 대장동 재판과 분리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며 선고는 늦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의도의 먹구름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철회되는 과정의 법적 효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 보고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되어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은 재추진 중인 탄핵 소추안을 오는 30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도 건의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끌어넣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상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야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만든다며 관련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닷새간 진행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성명을 냈는데 윤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온 뒤 15일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 특히 방송 장악 주장을 선거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실력 행사와 법적 대응에 이어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과 방심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고민정, 민영배, 허숙정 의원이 낙하산 사장 결사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민 KBS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가 결국 낙하산 사장 KBS 장악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즌2가 현실화된 것이다. 오후에는 방송심의위원회를 찾아가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만들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몰이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인터넷 신문 보도 내용 혹은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거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하지만 방심위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자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언론 단체들하고 곧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방송 3법 제2요구 가능성을 지적했고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방송법을 거부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2요구 시 재추진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속 의원 24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릴레이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업종별로 주 50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융통성을 주자는 취지에서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게 주 69시간제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혀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여론 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근로시간 개편의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민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제조업체. 직원이 완성된 유리 제품을 검사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다간 장사를 접을 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절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건 소울뿐이지. 고용노동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관리단이 그 유연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첫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비판에 좌초된 뒤 정부는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을 보완해왔습니다. 설문 결과 약 55%가 주 52시간제가 일부 업종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공식적으로 타진했고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노총은 즉각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한국노총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가진 것이고요.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해서 2실 7수석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과 맞물린 대통령실의 개편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의 배경은 무엇인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실을 없애고 슬림한 조직으로 출범한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내부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2실 6수석 체제를 1년 넘게 유지해왔지만 최근 과학기술비서관을 수석급으로 승격해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축소된 뒤 커진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5개의 비서관실을 두고 있는 사회수석실에서 환경과 노동 업무를 따로 떼어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세분화를 통해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조직 확대에 따른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메가시티 선포식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거대 행정조직을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과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불러온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 메가시티 충청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경제적인 그런 파이도 키우고 또 행정적인 그런 고비용이나 같은 걸 줄여서 좀 효율성으로 갈 수 있다.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추진해온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 교육, 재정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포시 김병수 시장에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을 논의했습니다. 백 시장은 재정과 행정 권한은 당분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오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유지시킨 상태에서의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은 편입지자체의 재정 중립성을 확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총선이 끝난 뒤에도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메가서울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의 인도 여부 등을 베트남 정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강암 굴재에서 다량의 마약 뭉치가 발견되고 필로폰이 확인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베트남 공안과 국경수비대가 호치민시 인근 항구를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지에 나눠 담긴 필로폰 40kg이 적발됐는데 수출업자인 김모 씨 등 한국인 2명이 체포됐습니다.
김모 씨는 운반 대가로 필로폰 1kg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중국인 B 씨의 말에 현혹돼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호찌민 법원은 3년 4개월 만인 지난 11일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마약류 216kg을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반입된 마약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유통됐지만 일부는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선 김모 씨가 전직 경찰이라고 보도됐지만 한국 경찰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출입국법 위반으로 6차례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2명에 대해서 영사 조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서 이른바 카카오톡 대포 계정 수만 개를 만든 뒤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불법 계정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마약 음료 사건에도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설문지와 작은 병을 들고 서성거립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마약 음료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이들은 당시 피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협박에 쓴 카카오톡 계정은 범죄용으로 대량 생성되고 유통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A씨 등 15개 조직 60명은 2021년 4월부터 카카오톡 계정 2만 5천여 개를 만들어 계정 하나에 3만 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유심 하나로 전화번호를 5개까지 만들고 개통과 해지를 반복해도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카카오톡 대포 계정은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 등 범죄 41건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해지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범죄에 악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이 유통한 계정이 연관된 사건 400여 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주차관리인이 붙잡혔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은 범행을 부추긴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빌딩 1층에서 백발의 남성이 계단을 오릅니다. 3시간 뒤에 경찰이 출동하고 해당 남성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건물 소유주 8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차를 세냈는데 누군지 모르는 나보고 와서 가서 보니까 건물 주인이야. 피의자는 A씨 건물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김모 씨. 김 씨는 이곳 비상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출근하는 A씨를 기다렸다 옥상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주변 모텔에 숨어 있다 KTX를 타고 강릉으로 달아났는데 동선을 파악하고 강릉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 유족은 인근 모텔업주 조모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에게 범행을 부추겼다고 의심합니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도 1,000만 원이 밀려 있어요. 김 씨 도주 모습이 담긴 모텔 CCTV를 삭제한 혐의로 조 씨를 체포한 경찰은 조 씨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소득을 따져서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죠.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가 사치품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 자동차는 필수나 다름없죠. 정부가 자동차를 부가 기준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30대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건보료를 더 낸다고 억울해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상당의 국산 자동차까지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나.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정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에만 4천만 원 넘는 자동차도 건보료를 매깁니다. 대상 차량은 12만 대입니다.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차 있다고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과 이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거는 성격이 안 맞다. 결국 복지부도 전문가 그룹이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밝혔다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재정 충이나 이런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라서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교육부가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해서 지방대를 살리는 글로컬 대학을 추진 중인데요. 1차 지원 대상 10개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위기의 지방대가 이번 정책을 계기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 신경희 기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림대 캠퍼스에 6층짜리 전위적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장이 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으로 이 대학의 중점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정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10곳에 선정됐습니다. 한림대는 정부 지원금 1,000억 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훌륭한 안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7곳과 사립대 3곳 등 10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한 대학당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2027년까지 총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10개 대학 중 4곳은 부산대와 부산교대, 충북대와 충주교통대처럼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경우 통합이 무산되면 지원금도 회수할 방침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7월에 추가 지원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전국 의대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 증원을 원하는지 관련 수요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돌연 연기됐습니다. 의협의 반발을 의식한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대들이 1차로 적어냈던 증원 희망 규모에서 경쟁적으로 더 늘리길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의대들이 낸 희망 증원 규모는 총 4,000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후 사정을 황민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복지부는 오늘 오전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4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더 집어넣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마감 시한까지 답변서를 냈던 대학 여러 곳이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도 더 늘릴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더 늘리려는 총장과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동결되다가 이번에 풀린다니까 아마 이번에 좀 더 바꿔보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총 6년간의 수요를 연도별로 받으면서 대학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150까지 할 수 있고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은 20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2025학년도 희망 증원폭은 최대 2,700명대, 2030학년도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단체와 만났습니다. 연말까지 배차와 수수료 체계 등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앞서 그룹 쇄신을 약속한 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연말까지 택시 호출 관련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와 함께 가칭 택시 산업발전 협의회도 구성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런 여러 우려들이 부식되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을 강하게 지적한 지 10여일 만으로 독과점의 그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및 수준, 가맹 운영 구조 변경과 근무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의 경우 택시업계가 현재 3에서 4%인 수수료를 최소 2%대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 수수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만 더 낮추자 이런 것도 있고 지속 가능하게 상생의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 기밀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핵 능력이나 정보 자산을 양국이 더 긴밀히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4년 만에 내놓은 국방 비전엔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북한의 위협이 새로 명시됐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합니다. 6.25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린 동맹을 뜻하는 이른바 혈맹타입니다. 두 장관이 서명한 맞춤형 억제 전략 TDS 협정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양국 간 전략 문서로 지난 2013년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0년간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고도화됐지만 기존 억제 전략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We're about to conclude a historic year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I'm proud to say that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개정 전략엔 한국이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동맹 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이 구체화됐고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TDS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두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4년 만에 승인했는데 한반도 안보 위협 주체로 북한을 명시했다는 게 4년 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한미 양국의 발표 중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미국의 위성 정보를 조만간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미 국방장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전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KN-23입니다.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했다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으로 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회피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을 이용하면 요격이 수월해집니다. 둥근 지구의 형태상 바다의 이지스함과 지상 레이더 탐지에 제한이 있지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10여 개의 조기경보 위성을 이용하면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 지점에서 발사되는 여론을 사전에 탐지하면 발사가 됐다는 걸 탐지할 수 있는 거죠. 국방부는 실시간 공유된 위성 정보는 곧바로 우리 군의 감시, 요격 무기 체계로 전파된다며 현재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입장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한미 국방장관은 또 B-52 등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이 키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아용품 값입니다.
올 들어 평균 물가 상승률에 서너 배씩 안 오른 게 없다고 하는데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9살과 4살 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 김선진 씨. 지난 주말에 둘째가 입을 겨울 점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따뜻하지? 중저가 브랜드인데도 가격은 13만 원. 어른들 옷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형태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온라인 할인이나 아울렛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11개 육아 필수 품목 중 6개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아동복은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올랐고 종이 기저귀, 분유도 각각 9%, 6%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부담에 전통시장을 찾는 부모들도 늘고 있지만 8만 원, 9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좀 비싸서 남대문 시장 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와서 보니까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전통시장 역시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생산 코스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뭐 해외 공장에 뭐 수주를 맡기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해외 생산된 물품을 사입하는 방식들도 늘고 있어서 2013년부터 발표해 오던 육아 물가 지수는 관련 예산이 줄어 2021년부터 발표가 중단된 상태. 전문가들은 육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물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격이 그대로라면 양이 줄었다거나 서비스가 부실해지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뭔가 눈속임도 있는 것 같죠.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닐 텐데 이런 편법 가격 인상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요즘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도 나왔더군요.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예.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식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런 숨은 인상이 많은데요. 캔맥주나 참치 통조림은 슬그머니 용량이 줄었고 이 냉동만두와 핫도그처럼 개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눈속임 방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고물가 때문에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인데요. 미국에서는 100년 넘은 과자 오레오가 요즘 부쩍 얇아져서 크림을 덜 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대 가장 큰 슈링크플레이션 스캔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게토레이는 병 모양을 가운데가 쑥 들어가게 바꾸면서 용량을 13%나 줄였고 또 영국에서는 맥주 회사들이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애주가들의 원성을 샀는데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영국의 주세 때문이었습니다. 예, 뭐 생산자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기분이 좀 씁쓸하군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소 과자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제과업체들이 포장지한 내용물은 줄이고 질소를 충전해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정부가 10년 전부터 포장 공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처벌이 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줄더라도 가격이 그대로면 이게 물가 지수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네, 통계청에서 다달이 400여 개 품목을 조사해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개당 가격이 아닌 단위 용량에 따라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양만 줄여도 물가 지수는 오르게 됩니다. 숨은 인상도 물가에는 다 반영되는 겁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속은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이걸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까? 네, 프랑스의 대형마트 까르푸는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이런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의 압박에 따른 조치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용량 변화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비슷한 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독일과 캐나다 정부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태그를 제품에 붙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입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법제화하든지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가 오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건 알아야죠. 우리도 뭔가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을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하면서 교전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연료 공급 거부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그 사이 병원은 사실상 모든 기능을 상실하면서 의료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건물 앞에 연료통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 근처에 연료 300리터를 두고 왔지만 하마스가 병원 반입을 막았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연료를 거부한 적도 없고 300리터 연료로는 발전기를 최대 30분 돌릴 양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은신처로 지목하면서 격전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북부의 모든 병원이 폐쇄됐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수가 6명 등 모두 15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측은 주장했습니다. نحمل المسؤولية عن مجزرة المشافي لكل من صمت أو تخاذل عن التحرك لإيقافها.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병원 공격을 문제 삼아 카타르가 중재하던 인질 석방 협상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병원 전면 폐쇄나 전력 가동 중단은 하마스의 선전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오늘 개공식에서는 55년 역사와 정주영 선대 회장의 창업자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충남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는 자리에서 AI로 복원된 정주영 선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입니다. 2026년부터 제네시스 전기 SUV 등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미래형 공장의 첫 삽을 뜨는 자리에서 현대차는 1968년 허름한 조립 공장에서 출발한 역사와 전통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런 틀 안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재산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직원들의 목소리와 손때 묻은 노트를 공개하고 최초로 자체 생산한 모델을 복원해서 브랜드의 역사를 재조명하기도 합니다. 신기술과 가성비를 앞세우는 신흥 전기차 회사들과 차별화하는 이른바 헤리티지 전략입니다. GM과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서 깊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브랜드와 디자인이 탄생한 역사를 광고하고 과거에 출시된 차량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벤츠 임원이 잔인하다고 표현할 만큼 최근 전기차 시장의 출혈 경쟁은 치열한 상황. 충성 고객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젊은 층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이용자의 뽑기 운에 따라서 나오는 상품이 달라지는 걸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부터 이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돈을 내고 특정한 아이템을 뽑은 후 뽑은 아이템을 다시 모아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 이른바 컴플리트 가차로 불리는 이 방식에서 원하는 조합을 만들려면 확률 싸움에서 수없이 이겨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합성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임 회사는 내년부터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등을 게임 안에서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도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나눠 유형에 맞는 의무 표시 사항을 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검증하는 역할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PC게임 확률형 아이템 구매 경험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꺾고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으로 팬도 선수도 한을 풀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둔 LG는 홈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3회 1사 2-3루 기회를 만든 LG는 박혜민의 적시 2루타를 앞세워 2점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후 KT 1루수 박병호의 수비 실책을 틈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LG는 수비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4회 2사 1-2루 기회에서 KT의 대타 김민혁이 안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중견수 박혜민이 몸을 날리는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LG 선수단 모두 두 팔을 들고 환호할 정도로 엄청난 수비였습니다. LG는 5회 초 한 점을 내줬지만 이어지는 5회 말 김현수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며 5대1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사실상 KT의 반격 의지를 꺾는 쐐기타였습니다. LG는 9회 마무리 투수 고우석을 등판시켜 6대2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감격적인 통합 우승에 선수단은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LG 팬들도 오랜 한을 풀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29년의 한을 푼 코리안 시리즈 MVP는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군대 가면 밥그릇 수가 위아래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 군사 문화가 대학으로 스며들면서 학번이 깡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시인 오탁번이 학교 앞 술집에 시답 짜는 풍경을 자기 이름으로 유쾌하게 비꼬았습니다. 갓 제대한 복학생이 옆자리에서 떠드는 학생에게 소리칩니다. 야, 너 몇 학번이야? 위아래도 없어? 얼큰한 학생이 다짜고짜 반말하는 복학생에게 대꾸해야 합니다. 내 학번은 오탁번이다. 왜? 군부대 견학간 아이가 나이를 묻고 또 묻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되묻습니다. 어른들은 왜 맨날 나이를 물어요? 어른들은 싸우면서도 나이를 묻던걸요. 옛 속담에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나이밖에 없느냐는 비유죠. 아이들 귀에도 익숙하듯 신랑이 하다가 할 말 막히고 수틀리면 대뜸 내뱉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 먹었어? 거기서부터는 살이며 논리, 부끄러움 다 달아나고 막가는 듣잡이질만 남기 마련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느닷없이 나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이가 아니라 어린 엑스 운운하며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어린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님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얼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작거리 장사미사나 할 말을 출판 기념회에 맞아들인 손님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인간 송영길의 바닥이 여지없이 드러나 보입니다. 아니 요즘은 저작거리 장사미사도 이렇게 말하진 않죠.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무엇보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친 무엇들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 입으로 다 옮길 수가 없어서 무엇 했습니다만 아무리 사람이 벼랑 끝으로 몰려도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오선 국회의원의 여당 대표
광역시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이라곤 단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37의 국회의원, 47의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권 86세대의 맏형으로도 불려왔죠. 그리고 이미 스스로를 586 기득권이라고 규정하며 용퇴를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2해가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다시 50대 장관에게 어린 사람 운운하며 출마에 군부를 떼는 건 또 무슨 자기부정입니까? 결국 86 운동권 청산론을 앞장서서 부채질할 뿐입니다. 여기에 후진 정치 운운하며 협량으로 응수한 한동훈 장관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역시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 막히면 나이 계급장 꺼내드는 86 운동권 꼰대의 모습은 송 전 대표가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나잇값 하며 삽시다 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제주 한라산에는 한방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행히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3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능 당일 낮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